애인이 악마로 보였다. 교제폭력 피해자가 한 말입니다. 연인관계나 헤어진 관계에서 언어나 신체 폭력을 가하는 교제폭력.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하지만 이를 규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제도는 미비해서 처벌 수위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교제폭력 실태와 문제점, 대책을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용어 정리부터 해볼게요. 교제폭력, 예전엔 데이트폭력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이 단어가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교제폭력으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뭐 이별살인, 젠더폭력 이런 용어도 있습니다. 교제폭력이라는 용어가 현재로서는 제일 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많은 어떤 전문가들이 논의를 통해서 일종의 만들어진 사회어 같은 건데요. 네네. 데이터 폭력은 너무 범죄가 낭만적으로 보인다라고 데이터를 붙일 이유가 없다. 네. 근데 교제라는 것도 사실은 내용을상을 보면 조금 부족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친밀 관계 폭력, 친밀 가장 폭력 이런 형태가 더 맞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기니까.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그 사례 중에 하나가 빠졌습니다. 뭐냐면 그 교제였던 것에 망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 어떤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한다. 사귀거나 헤어진 게 아니라 망상이 또 하나 있군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알바를 같이 했거나 있는데 자기는 사귀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전혀 아닌. 그런 형태의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확대를 하려고 하면 친밀 폭력, 친밀 가장 폭력 쪽이 조금 낫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됩니다. 네. 이건 법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네네. 친밀 교제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아까 그 망상 얘기 들어보니까 좀 오싹한데요. 예. 근데 현실에서는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 예. 자, 그렇다면 이렇게 교제 중 폭력 문제 호소하는 사례 늘고 있다던데 그 실태는 어느 정도인가요? 경찰청에 따르면 교제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 수가 2020년도에는 8,951명인데 네. 작년은 13,900명, 한 15,000명가량 되니까 무려 55%가 증가한 거죠. 많이 늘었네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이제 사망자로 보면 작년에 138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자살이나 사고사는 뺀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폭력을 당하다가 자살을 했을 경우는 카운트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게 정확히 규명이 안 되니까. 예. 그런데 내용상으로 분명히 이게 교제폭력 살인인데. 근데 그런 것까지 다 넣으면 훨씬 많다는 거네요. 많죠. 예. 이게 그래서 암수 범죄율이 유독 높은 범죄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자, 그렇다면 10대 청소년들 교제폭력 사건도 늘어나고 있습니까? 예. 역시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도에 가해자가 277명에서 네. 2023년에 534명으로 한 2배 정도 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것도 암수 범죄 수가 많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청소년들은 이제 범죄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한 3분의 1 정도로 보는 것이 그보다 더 적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사건 사례 살펴볼게요. 먼저 지난 2일 서울 강남역 주변 건물 옥상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의대 소속 20대 남성 최모 씨 사건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남성이 투신하려 한다 이런 신고로 시작이 된 사건인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런 사건이 벌어졌던 건데요. 이건 어떤 심리라고 보세요? 여기서 이제 그 앵커께서 진행자가 말씀하신 게 조금 이제 피해자 쪽은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아, 네. 왜냐하면 피해자 쪽은 이미 헤어진 지 오래됐다. 그러니까 관계가 없는데 남자 쪽에서 계속 나는 아니다. 날 잡아달라고 해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인식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 남자 쪽 가해자 쪽 주장은 뭐 난 헤어지지 않았어. 나를 잡아줘 이런 느낌인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런 심리 자체로 보면은 이 망상적 소유욕 말하자면은 일종의 낮은 자존감과 기본적으로 이제 그 거기에 대한 의존성 이게 공통으로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여자가 아니면 나는 사라지고 없어. 그 세 가지 유형 중에 두 가지가 섞여 있네요. 이거는. 섞여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폭력의 수준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이런 경우는 막 죽겠다고 하고 예. 막 자해도 하고 이런 경우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폭력을 행사하는 것만 아니라 이런 형태도 그리고 무엇인가 계속 뭐 카톡 같은 걸 확인하려고 하고 막 집
집요하게 무엇인가 행는 것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지금 본인이 사귀고 있다고 망상을 하니까 계속 도망가는 사람이 본인 입장에서는 또 이상해 보이겠네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행위를 하는 거죠. 지금 네. 이 사건도 그 과정에서 이 가해자가 흉기를 준비하고 아주 잔인하게 살해를 했습니다. 네네. 자, 오늘 이 가해자가 사이코패스 아니다. 이런 판정을 받았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뭐 두 가지 질문을 할게요. 첫 번째, 사이코패스의 기준이 뭔지, 또 사이코패스 검사 꼭 필요한 건지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저는 이 사건이 될 때부터 두 번째 질문부터 네네. 답을 드리면 이 사건은 절대 사이코패스 검사를 해서는 안 되고 해서는 안 된다. 예, 그리고 프로파일러가 투입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네. 사이코패스 검사를 하게 되면 이걸 거꾸로 변호인들이 이용해 먹습니다. 변호인들이. 왜냐하면 예. 가해자가 심리적으로 뭔가 이상하기 때문에 심신미약 형태로 몰고 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조심스럽게 사이코패스 검사나 이런 심리 검사를 해야 됩니다. 사이코패스 검사라고 막 하는 건 아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게 예. 또 잘못 쓰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잘못 쓰이면 악용될 수 있다. 악용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네. 사이코패스 점수가 높다고 해서 잔혹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지능적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꼭 이것이 여기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데 적용되는 건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죠. 네. 자, 그렇다면 지난달 거제에서는 다른 사례입니다. 한 20대 여성이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서 이번 열흘 만에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건은 지난달이었어요. 피의자 남성은 어제 구속됐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죠? 이게 이제 이런 형태의 교제폭력 살인의 과정에 어떤 허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맞아갖고 심각하게 했는데 아직 죽진 않았습니다. 그럼 병원으로 가죠. 네. 치료 중인데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병원에 우선 가기 때문에 거기서 치료를 받다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증거도 소실되고 그럼 사망 원인도 혹시 치료 중에 뭐가 있는 거 아니야? 다른 병이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해서 원인이 겹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이 사건도 어떻게 되냐면 1차 부검이 소견에선 관련이 애매한데라고 해버리니까 검찰에서 이 구속장이 일종의 반려가 된 상태거든요. 근데 너무 심각해지니까 실제로 네. 보니까 이제 구속이 된 건데 교제폭력 살인 사건이 집요한 폭력과 반복된 폭력 때문에 일종의 피해자들이 이미 골병이 표준말인가? 골병이 들어 있는 골병이란 상태. 말을 씁니다. 예, 저희. 예. 그 일병이 들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게 아주 독특한 특징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금방 그 현장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열흘 뭐 2주 걸리다 보면 뭐 병원에서 조치를 잘못했는지 다른 병이 합병이 됐는지 하다 보면 그거를 억울한 피의자가 또 나오면 안 되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군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밝혀진 것 종합해 볼 때 이 두 사건에서 교수님은 범행 동기, 피의자 캐릭터 어떻게 분석하세요? 일종의 그 이성을 통한 보상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성을 통한 보상 심리. 의대생도 마찬가지죠. 네. 자신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나를 버리고 가라고 하는 감히 나를? 그렇죠. 왜곡된 어떤 삐뚤어진 보상 심리하고 그렇고 네. 지금 이 거제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둘 다 동창생들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남자는 사겠다고 생각하는데 여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인식 차이가 교제폭력 살인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간극을 좀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2081님께서 교제 초반에 이런 폭력이 일어날 가능성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행동을 통해서? 감정 변화가 큰 사람을 피하시고요. 네네. 그리고 뭐 행동적으로는 보통 화가 나서 벽을 치거나 예. 그런 행동은 반드시 헤어지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갑자기 화가 난다고 벽을 치거나? 예, 그럼 그 벽을 치는 게 그 사람을 치는 거죠. 그리고 뭔가 던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 뭔가 던지려고 이걸 막 잡는 사람들 있어요. 이거는 폭력의 전조입니다. 절대 벽을 그냥- 치거나 뭐 이 물병 저 컵을 잡거나. 예. 왜냐하면 그걸 뭔가 자신의 분을 이걸 억제 못하는 이게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겁니다. 물건에 같은 게 사람한테 오는 거군요. 바로 옮겨갑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릴게요. 교제 살인 사건 사례 대다수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스토킹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해자들 심리는 어떤 건가요? 가해자들이 스토킹을 하면 소유를 하려고 합니다. 네. 내 바운더리, 내 영역에서 절대 못 벗어나게 합니다. 네네. 그래서 뭐라 하냐면 카톡 같은 건 늘 다섯 사람만 저장해 번호 아. 그리고 항상
그 찍어서 보내. 예. 이거 영상 통화 다 돌려봐. 이렇게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와. 완전한 소유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스토킹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독점력. 예, 예. 독점력이 또 특징이군요. 예. 자, 그럼 제가 이번에는 왜 이런 거를 막지 못하나 뭐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교제 살인 피해자들 살펴보면은 이미 스토킹이나 폭력으로 신고했던 적이 많다고 해요. 경찰에 도움 요청했는데도 왜 살인이나 목숨 위협받을 정도의 폭행으로 이어졌을까? 이게 왜 보호를 받지 못할까요? 일단은 경찰한테는 교제 폭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법에 근거한 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법이 없는 거죠. 네. 스토킹 처벌법은 있고 가정폭력 처벌법은 있는데 교제 폭력, 데이트 폭력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로 처리하냐면 쌍방 폭행호는 단순 폭행으로 처리합니다. 단순 폭행은 뭐냐면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가서 어떻게 했냐면 얘기를 들어보고 사귀는 사이 주장하면 화해하세요라고 먼저 하고 네. 사건 처리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건 처리를 하다 보면 한쪽에서 처벌 원하지 않아요. 그럼 이게 지금까지 했던 사건 기록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10번, 11번 반복되다가 결국은 살인으로 가는 경우가 대다수가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경찰이 보기에는 이거는 바로 경호를 서거나 보호를 해줘야 될 수준까지는 안 보는 거죠. 관련 법이 없기 때문에. 법이 없고 지금 볼 때는 폭행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인은 아니나 본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거기서 확 올라갈 수 있지만은 그걸 경찰이 판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전문가가 봐야지 그게 유심히 보이는 건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죠? 자, 제가 교제 폭력이 관련 뭐라 그럴까요? 입법이라 그럴까? 그거는 뒤에 또 질문을 드리고요. 자, 이제 스토킹 처벌법이라는 건 있잖아요. 예. 지난 2021년 10월부터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2021년 10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게 스토킹 행위에 대한 규정을 먼저 하고요. 네네. 그걸 열거주의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갖고 공포하고 불안감을 주는 행위입니다. 네. 그러면 어떤 거냐면 그 가족이나 그 사람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들도 포함하는 겁니다. 예, 예. 동거인 포함해서 예, 예. 길을 막거나 아니면 지켜보거나 기다리거나 계속 카톡을 보내나 문자를 보내거나 이런 것들이 다 열거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정한 물건을 계속 갖다 놓는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앞에 있는 어떤 택배 물건을 계속 훼손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 반복되는 스토킹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스토킹 하면은 지금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범위랄까 기준이랄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죠. 뭐 물건을 훼손한다거나 싫다는데 계속 선물을 갖다 준다거나. 왜냐하면 이게 예. 열거주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갖고 불안감과 이걸 주는 어떤 행위들에 들어가는 것 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세분해분. 아주 예. 지능적으로 스토킹을 하는 범죄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새로운 들면요. 스토킹 같은 것들이죠. 예. 이런 겁니다. 전화를 계속하다가 그냥 끊어버리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그러면 번호가 다르죠. 예. 저쪽 가서 다른 걸 하니까. 예. 그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아 다른 전화로 막 예. 하고 예. 목소리 누구세요? 그럼 가만히 있다 끊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야. 그러니까 지능적인 스토킹이 나타나니까 그건 또 입법, 보안 입법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 네네. 자 거제 사건 유가족들을 보면 이분들은 피의자를 엄벌에 처해달라 이렇게 탄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교제 폭력 사례를 보면은 실제로 법원의 처벌 수위가 높지 않고 아예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실제로 이제 법원 판결문 100건 말하자면 네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를 어떤 이 언론사에서 분석을 했는데요. 네. 문제는 이제 그 중에 60%가 처벌 불원이라는 겁니다. 원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이 과정의 조사를 해갖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가해자의 부모나 아니면 가해자 관련된 사람이 쫓아와서 한 번만 봐줘. 이렇게 되면 사귀던 사이인데 이런 거죠. 그리고 사귀던 사이가 아니라 하더라도 앞길이 창창한 의대생인데 아니면 뭔데 직장인인데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이제 상대로 약한 여성은 너는 뭐 집에서 뭐 직장도 없으면서 왜 앞길이 창창한 사람을 가로막으려고 그래?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수님 이것도 있을 것 같아요. 처벌을 완화 안 해주면 보복이 두려워서. 맞습니다. 그죠? 그것 때문에 많이 해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주소도 알고요. 예. 주민등록번호도 다 압니다. 도망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경찰 앞에서도 눈치를 보면서 그럼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봐줘가지고 이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절대 안 폭력은 된다. 한 번 진행되면은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누적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처벌불은 60번에도 넘고 실제로 시형이 선고된 것은 전체 중에서 네. 아까 말씀드린 이 100건 중에 15건밖에 안 됩니다. 아, 15%. 예, 15%. 그것도 낮은 단기형 정도죠. 그러니까요. 자,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 거는 제가 질문을 읽었습니다만 미리 이미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러다 보니까 반의사 불벌 조항 폐지하고 피해자 보호하는 교제폭력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법률가 분들은 이 부분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조금 사소한 이게 그 표현이 그런데 작은 어떤 다툼이 진행돼서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너무 과잉 보호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많은 법률가들이 그러니까 확정성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건데 네. 실제로 이제 이런 형태의 교제폭력은 현실은 대단히 잔혹하고 매우 폭력적입니다. 그러니까 규정이 없는 상태이고 또 아까 말씀 반의사불벌 조항 때문에 네. 이 처벌이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자, 근데 전문가들은 교제 살인으로 이어지는 이제 스토킹 근절을 위해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가해자 처벌 강화, 처벌 이후 가해자 보복을 막을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된다. 이게 말은 좋은데 네.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현실이 이것이 가장 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토킹 처벌법이라든가 많은 가정폭력 처벌법의 가장 한계가 뭐냐면 가해자 피해자를 분리했는데 피해자가 어디로 가냐. 피해자가 그러니까요. 갈 쉼터가 없습니다. 전국에 있는 쉼터가 아주 손에 꼽을 정도고요. 쉼터에 저기 모셔다 놓으면은 가해자가 가서 뭐냐면 계속 두들기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근데 미국의 경우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미국의 경우는요. 한 번에 이 신고가 있어도 어떻게 하냐면 아무리 그 사람이 사회적 지위가 있어도요. 뒷수갑을 채워갖고요. 속옷 차림을 끌고 나옵니다. 가정에서. 예, 예. 왜냐? 명예형. 일종의 무엇인가 이 행위를 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오. 인권의 나라인 미국에서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게 첫 조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만이 아닙니다. 여러 나라에서 바로 첫 번째 강력한 공권력이 개입을 해갖고 인식을 바꿔버립니다. 그게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예. 아, 네. 분명히 근데 명확히 전문가에 의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가해자 피해자 분리가 안 되니까 같이 있으니까 어떻게 신고를 하고 어떻게 피합니까? 같은 어떤 영역 안에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자, 지금 210님입니다. 저도 최근에 비슷한 일을 당했었는데 진짜 공감되고 화가 나네요. 이 정치자 위해서 또 프로파일러님이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 있을까요? 용기를 가지십시오. 용기를.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포기를 해요. 왜냐하면 사회에 이런 어떤 벽이 너무 높아갖고 하다가 도와주지도 않고 혼자가 돼갖고 너무 외롭게 싸우다가 포기해버린 경우가 많거든요. 네. 포기하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청하시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겁을 먹지 말고 용기 가지고 대처하라.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자, 이제 저 입법 얘기 좀 해볼게요. 그런데 아까 교제폭력 법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 부분인데 교제폭력 가해자를 강제 분리하거나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하는 법안이 이제 여러 건 발의는 돼 있다고 해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다고 합니다. 쟁점이 있나요? 왜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8개 정도가 올라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데이트 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률안 같은 건데요. 네. 핵심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사위의 법률가분들이 가장 경계하시는 거죠. 법률에 모호하다. 데이트 폭력이 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교제한다는 게 굉장히 수준이 그러니까 다른데 이거를 어떻게 한 행위로 규제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법률가들의 주장이시고 네. 저희 같이 범죄를 다루는 사람들은 지금 스토킹 처벌법에 각각의 행위를 열거주의로 한 입법예가 있는 것처럼 예, 예.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입법예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입법예가 있기 때문에 그걸 준해서 하면은 그리고 보완해 나가면 된다. 지금 그거는 주관하는 비슷한 사람 내용의 입법들이요? 그렇죠. 스토킹 처벌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거기에 열거주의를 해갖고 하면서 보완해 나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자,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이제 아무쪼록 22대 국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대책 제대로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현재로서는 제 1차적으로는 개개인이 좀 조심하시고 아주 신중하게 상대방 행동을 봐서 이렇게 또 대응을 하시고 이제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자, 아까 뭐 용기 얘기도 하셨지만 우리가 살면서 이런 사람은 피하자. 아까 뭐 주먹 얘기도 하셨어요. 꽝꽝 치는, 뭐 잡는. 자, 꼭 혹시 피해를 입었을 때는 이렇게 대처하자. 이런 부분은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었으면 반드시 그 증거를 확보해야 되고요. 증거 확보. 그다음에 전문적인 사람의 조언.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어설픈 사람의 조언이 아니라 전문적인 사람한테 그 법에 대한 대응책에 대한 조언을 받아서 네. 거기에 따라 행동해야 됩니다. 네네. 어설프게 그 사람한테 뭐 설득한다든가 아니면 뭔가 사정 이런 형태로 하다 보면 더 큰 화를 당할 수 있거든요. 네네. 증거, 그다음에 전문적 조언, 그리고 아까 말씀 용기를 가지고 이건 반드시 넘어설 수 있다. 네. 세 가지만. 지금 청취자들의 질문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0111님, 프로파일러님, 폭력이면 폭력이지 왜 교제 폭력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상당히 불만 섞인 질문이네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관계 내 폭력에 대해서 너무 유화적인 공동체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폭력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앞에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한 가지 질문 더 드릴게요. 0637님. 저도 교제 폭력으로 접근 금지 신청해둔 전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카톡으로도 전화로도 헤어지자고 본인이 통보해놓고 우리는 헤어졌다는 걸 인지 못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망상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게 망상입니까? 망상이고 그걸 가지고 계속 빌미를 삼아서 접근하려고 하는 겁니다. 차단하고 했으면은 거리를 일정 정도 떨어져 주십시오. 네. 그렇게 명확하게 행동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계속 뭔가 하다고 대응해 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서 아무리 겁나더라도 용기를 갖고 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용기를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네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서희영 리포터 나오셨습니다.